역사에서 알카포네만큼 명성을 얻은 범죄자는 거의 없습니다.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전설적인 조직폭력배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는 갱스터라는 말의 완벽한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가는 줄무늬 정장을 입고 이 사이에 시가를 물고 손에는 토미건을 들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는 조직범죄 세계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보스가 되어 두려움과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로 시카고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란 알카포네의 이야기를 포스터처럼 평면적으로 만든 버전에 불과합니다. 바로 할리우드가 우리에게 팔아온 그 버전이지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더럽고 솔직히 말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브루클린의 가난한 아이가 어떻게 해서 미국의 공적 제1호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원하지만 극단적 보수 세력과 정부가 금지해버린 그것을 팔아 그가 어떻게 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제국을 쌓아 올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와 탄환으로 세워진 제국이 어떻게 한 번의 펜 놀림과 성실한 한 회계사에 의해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폰스 가브리엘 카포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화 뒤에 숨은 진짜 인간, 그의 출발, 잔혹한 부상, 피로 물든 통치, 그리고 추락까지 모두 들춰보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직폭력배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알카포네는 배를 타고 건너온 시칠리아 출신의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99년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었고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알의 눈에 규칙을 지키며 사는 삶에는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 가난과 갱단이 뒤섞인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거리 자체가 그의 진짜 학교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영리했지만 성질이 급했습니다. 14살 때 그는 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는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따게 될 졸업장은 거리에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용기와 힘이 학벌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5포인트 갱 같은 청소년 갱단에 들어가 범죄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갈취하는 법, 맞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존중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익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가진 진짜 일은 갱스터 프랭키 예일이 운영하는 코니 아일랜드의 한 술집에서 문지기이자 바텐더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평생을 따라다닐 별명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알이 고작 1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갱스터 프랭크 갈루치오의 여동생 몸에 대해 상스러운 말을 던진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갈루치오는 날카로운 면도날로 카포네의 얼굴을 그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카포네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상처를 꿰매는데 40 바늘이 훨씬 넘는 봉합이 필요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냉혹하기로 악명 높던 카포네는 갈루치오에게 복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갈루치오가 카포네의 경호원 가운데 한 명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카포네 얼굴에 남은 커다란 흉터들은 결국 그에게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별명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전쟁터에서 얻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진짜 이유가 너무 굴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몰라서 두들겨 맞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의 멘토였습니다. 근육보다 머리를 더 쓰는 조금 다른 부류의 갱스터였지요. 바로 조니 토리오였습니다. 토리오는 카포네에게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카포네는 단순한 난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야심차며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토리오가 서쪽으로 세력을 넓히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는 착취당하기만을 기다리는 금광 같은 도시 하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서 조직 범죄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는 알 카포네를 시카고로 부른 것입니다. 1920년대의 시카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금주법이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정부는 술을 금지했지만 사람들의 음주를 없애기는커녕 단지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무언가가 불법이 되는 순간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곧 왕이 됩니다. 시카고는 마치 서부 개척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서부 모자를 쓰고 총을 찬 모습 대신 이탈리아 억양으로 말하는 양복 차림의 갱스터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니 토리오는 카포네를 오른팔로 데리고 그 왕좌를 차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토리오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시카고 조직이라 불린 범죄 조직을 꾸렸고 그 조직은 마치 대기업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춘 업소와 도박장,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장악했습니다. 카포네는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맥주가 제때 배달되도록 하고 라이벌들이 줄을 서 있게 만들었으며 경찰이 딴 데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체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돈으로 사버렸습니다. 시장과 경찰서장 판사들까지 모두가 토리오의 급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24년 그들은 사실상 인근 마을인 시세로를 접수해버렸습니다. 무장한 깡패들로 유권자들을 협박해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시장을 뽑게 만든 것입니다. 대낮에 벌어진 노골적인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왕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라이벌 갱단들, 특히 노스사이드 갱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폭력 사태가 폭발했고 이것은 훗날 맥주 전쟁이라 불리게 됩니다. 1925년 조니 토리오는 기습을 받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총에 맞고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이제 정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은퇴해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 전체를 26살이던 제자에게 넘겼습니다. 알 카포네는 이제 보스가 되었고 시카고의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카포네가 지휘를 맡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토리오보다 훨씬 대담했고 훨씬 더 사람들 앞에 나섰으며 폭력성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의 제국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해에 15억 달러가 훌쩍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살았고 경호원 군대를 거느렸으며 그의 이름은 모든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카포네의 돈을 찍어내는 기계는 단순한 밀주 수준을 훨씬 넘어선 복잡하고 다각화된 운영체계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증류소와 양조장은 밤낮 없이 돌아가 누추한 지하 술집에서부터 세련된 재즈클럽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암거래 술집들에 술을 공급했습니다. 술 장사 외에도 카포네는 세탁소 노동조합을 장악해 자영업자들에게 보호비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역에 수천 대에 이르는 슬롯 머신과 도박장을 깔아놓고 불법 도박을 지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조적인 부패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경찰과 정치인, 판사들을 월급 명단에 올려두었고 덕분에 거의 완전한 불처벌 상태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카포네는 자신을 현대판 로빈 후드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치밀하게 가꾸었습니다. 대중, 그 중에서도 특히 시카고의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 공동체에게 그는 은인처럼 보였습니다. 대공황 시기, 그는 가장 이른 시기에 생긴 무료 급식소 가운데 하나를 열어 하루 세끼 식사를 수천 명의 실업자들에게 제공해 자기 지배 아래에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추수감사절이면 칠면조를 나눠주었고 교회와 고아원에 돈을 기부했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러한 자선 행위들은 그에게 대중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 주었고 그를 정부가 실패했을 때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민중의 영웅 같은 사람으로 그려냈습니다. 그 평판 덕분에 그는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화려하고 과도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카포네는 언론의 관심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값비싼 비단 양복에 펠트 모자를 쓰고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흠잡을 데 없는 차림새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페라와 야구 경기, 가장 고급스러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었고 그 주위에는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으려는 기자들이 늘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갱스터가 아니라 단지
대중의 수요에 응하고 있을 뿐인 사업가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언론 노출은 그를 전국적인 유명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재즈 시대와 금주법에 맞서는 반항의 상징으로 미국을 동시에 매료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이제 조지 벅스 모런이 이끄는 노스사이드 갱과의 대립은 중대한 분수령에 다다랐습니다. 모런은 카포네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는 술 운송 물량을 가로채고 카포네의 지배력에 도전했습니다. 카포네는 이제 경쟁을 영원히 끝낼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알 카포네를 괴물로서의 전설 속에 영원히 박아두었습니다. 그 계획은 잔혹하면서도 악랄하게 영리했습니다. 카포네의 총잡이들은 경찰관으로 위장한 채 모런의 봉어지로 쓰이던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라이벌 갱단 조직원 7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눈앞에 이들이 경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피해가 오겠느냐고 생각한 것이지요. 기습을 당한 그들은 벽 쪽으로 줄지어 세워졌고 이른 발이 훨씬 넘는 총탄을 맞고 차가운 피 속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집단 처형이었습니다. 주요 목표였던 벅스, 모런은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고 있었고 밖에 서 있는 경찰차를 보고는 방향을 돌려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카포네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의 저택에 있었고 자신이 학살 현장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시카고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갱단의 폭력은 더는 어둠 속에 숨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편의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반항아쯤으로 카포네를 바라보던 대중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어있던 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망신을 당한 연방정부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알 카포네 사냥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두 갈래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공세는 가장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재무부 요원 엘리어트 네스와 그의 팀이 이끌었고 그들은 매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터처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카포네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된 특수 수사팀이었습니다. 네스와 그의 부하들은 카포네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카포네의 증류소를 부수고 술 운송을 가로막았으며 언론을 통해 시끌벅적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카포네의 지갑에 상처를 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양동이 하나로 바다를 퍼내려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제국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폭력 범죄로도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상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전선이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었습니다. 네스가 도끼로 술통을 부수고 다니는 동안 프랭크 제이 윌슨 요원이 이끄는 조용한 회계사 팀이 전혀 다른 전쟁, 숫자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카포네는 왕처럼 살며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소득세 신고서에 그중 한 푼도 신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정말로 카포네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윌슨과 그의 팀은 수년 동안 각종 장부를 샅샅이 뒤지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작은 실수 하나라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카포네의 사업체 가운데 한 곳의 장부에서 알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혀있는 내역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카포네라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킬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1931년 알 카포네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살인도 밀주 거래도 아닌 바로 탈세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법정에서조차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는 배심원들을 매수하려 했지만 판사는 마지막 순간에 배심원단을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죄였습니다. 카포네는 연방교도소에서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력을 통해 제국을 쌓아올린 미국 최강의 갱스터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 아이러니는 실로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카포네가 감옥살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엄격하고 잔혹한 교도소 알카트라스로 보내졌습니다. 알카트라스에서 그는 수임번호 85번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모든 돈과 영향력, 권력은 아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다가 흉기에 찔리기까지 했습니다. 범죄의 왕이라는 지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포네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병, 매독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 병은 뇌까지 침범했고 결국 신경 매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시카고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남자는 점점 자기 정신 속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불규칙해졌고 어린아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의료 보고서에는 그의 정신 연령이 12살 어린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39년 그는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과거 자신의 창백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저택에 콕 박혀 지내며 아내 메이의 보살핌을 받으며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낚시를 나갔고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으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자들과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위대한 알 카포네, 스카페이스는 이제 완전히 부서진 남자가 되어 자기 안의 악마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47년 1월 25일 48살이 된 알 카포네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총성 속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뇌졸중에 이은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카고의 왕은 자신의 침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소란스럽고 격렬하며 화려했던 삶에 비해 믿기 어려우리만치 고요하고 초라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알 카포네에게 매료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이야기가 단지 잔혹한 범죄들의 나열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이 뒤틀려 어두운 그림자로 드러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에서 시작해 제국을 세웠고 법과 정부 그 자체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현대 갱스터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가 끝없이 재활용하는 인물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케팅의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대중 앞에 비치는 이미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폭력으로 도시를 독에 절게 만들면서도 자신을 은인으로 포장해 팔아먹을 줄 알았습니다. 알 카포네의 이야기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드러냅니다. 영웅과 악당, 질서와 혼돈을 가르는 선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얇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가 빚어낸 산물이자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의 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은 영원한 경고로 남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 보이는 제국이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방식을 거쳐서라도 체제 쪽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